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에피소드 1J 리액트.js가 만들어지기까지 시작합니다. 네,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달 만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 시작했을 때 비해서 점점 업데이트 주기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서 업데이트 주기를 한 달은 넘기지 않으려고 올해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는 넘기게 되었습니다. 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바쁘기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정신 차려 보니까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공지라고 할 것까지 없지만 조금 이제 팟캐스트 플랫폼의 변경이 있어서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처음 팟캐스트를 오픈하고 제가 선택한 팟캐스트 플랫폼,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도 여러 개 있죠. 그것들이 이제 애플 팟캐스트가 있고 스포티파이, 구글 팟캐스트, 유튜브 이렇게 골랐어요. 팟캐스트라는 건 RSS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RSS도 같이 제공하고 있어서 XML 피드죠. 앱에서 원하시는 아무거나 그 팟캐스트 클라이언트를 쓰면 XML 주소를 넣으면 팟캐스트를 이제 구독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5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좀 변화가 생겨가지고 구글 팟캐스트가 올해부터 종료가 됩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일자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예전 공지로는 올해부터 업데이트가 안 되고 여름인가에 완전히 플랫폼이 내려간다고 공지가 나와서 더 이상 구글 팟캐스트는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새 에피소드가 못 올라간다고 했는데 1월 말에 올렸던 건 자동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가 올라갈진 모르겠는데 사실 지난 에피소드에 공지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까먹어서 이번에 공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애플 팟캐스트랑 스포티파이, 유튜브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그 RSS 피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구글 팟캐스트가 빠지고 팟빵을 배포할까? 아니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같은 걸 써볼까? 이런 거를 좀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이트에 버튼이 이렇게 4개가 달려 있었는데 하나가 빠지니까 배치가 좀 이상해서 4개를 맞추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팟빵이나 다른 걸 고려했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다른 팟캐스트와 달리 썸네일 같은 이미지가 크게 달라서 썸네일을 따로 제작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았는데 유튜브도 포맷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를 위해서 어차피 그 커버 이미지 같은 걸 따로 이제 가로로 긴 형태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팟빵을 쓰려고 하려다가 작년 말부터 유튜브도 업데이트가 되어서 예전에는 제가 수동으로 mp3 파일을 mp4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ffmpeg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업로드를 시키는 방식으로 썼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도 팟캐스트를 정식으로 지원하면서 RSS 피드를 자동으로 읽어가서 자기네가 mp3를 동영상으로 변환을 해서 올려주게 됩니다. 유튜브도 전과 달리 커버 이미지를 따로 만들거나 변환을 할 필요가 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팟빵을 하려면 팟빵만을 위해서 제가 변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깔끔히 팟빵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RSS 피드랑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리액트.js입니다. 아마 이전 에피소드까지 얘기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대부분을 좀 못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거나 관심이 있다면 리액트.js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래도 지금까지 대세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레임워크, UI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료가 좀 많아요. 이전에 다뤘던 거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이기도 하고 많은 곳에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 자료를 계속 찾고 하다 보니까
대본 분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에피소드로 리액트 JS를 다루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져서 2개 에피소드로 리액트 JS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리액트 JS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리액트 혹은 리액트 JS는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서 공개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고요. 명확한 경계가 있지는 않은데 초기에는 리액트 JS라고 더 좀 많이 불렀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리액트 그냥 JS를 빼고 리액트라고 또 더 많이 부르는 느낌이 있는데, 뭐 둘의 명확한 경계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에서도 혼용해서 아마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레트로텍의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이고, 맨 처음 1A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듯이 팟캐스트에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경계를 얘기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UI 라이브러리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스스로도 포지셔닝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발전을 과정을 다룰 때 웹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의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의 의미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리액트를 빼고는 당연히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앙귤라 다음에 리액트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JS 더 다큐멘터리라는 영상이, 그러니까 다큐죠. 작년에 나왔어요. 물론 이 자료를 찾고 뭐 딴 데도 자료가 많았지만 이 리액트 JS 다큐멘터리에 나온 내용이 꽤 많은 도움, 이제 내부 페이스북 직원이나 리액트 컨트리뷰터들이 나와서 많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거 은근히 꽤 재미있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큐멘터리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페이스북이 만든 리액트 JS. 리액트 JS를 얘기하려면 페이스북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페이스북은 2004년 마크 주커버그가 만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지금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 너무 유명한 서비스죠. 페이스북은 2011년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보통 MAU라고 하죠. MAU가 6억 명이 넘었고 2013년에는 10억 명, 그러니까 2년 사이에 2배로 뛰어들었죠. 이제 6억이 넘었는데도 2배로 커졌다는 건 엄청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시기, 그러니까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커지는 그 MAU의 그 시점에 그 페이스북이 2013년에 리액트를 세상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페이스북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내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2011년 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이라고 하면 2000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jQuery가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백본 JS가 나와서 크게 인기를 끌면서 나가웃 JS와 앙귤라 JS, 엠버 JS 등이 시장에 등장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1년 6월 정도에 페이스북 내부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 스파르탄이라는 그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스파르탄은 아이폰, 아이패드에서만 동작하는 모바일 플랫폼이었는데, 앱스토어에서 설치하는 앱이 아니라 사파리에서 동작하는 HTML5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페이스북이 모바일 앱 배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앱을 배포하려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해야 되니까 애플의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지배력을 깨트리려는 의도일 거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고, 이 프로젝트 스파르탄에서 게임 회사인 진가나 뉴스 서비스인 허핑턴 포스트 등과 협력해서 다양한 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2007년에 창업한 진가는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에 처음으로 도입된 게임을 만들었고, 2009년에는 페이스북 플랫폼에 앱을 올린 회사 중에서 가장 MAU가 높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내놓은 판빌은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DAU, 그러니까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당시 페이스북 게임 하면 진가가 대표적으로 생각날 정도로 아주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진가의 게임의 대부분은 플래시로 만들어져 있었고, 당시 플래시는
OS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동작하는 꽤 좋은 플랫폼이었지만 1A 프로토타입 JS 에피소드에서도 설명했듯이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모바일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애플은 절대로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면서 플래시의 시장 장악력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플래시 게임도 영향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에 직접적 타격을 진가가 입었지만 당연히 페이스북 플랫폼의 가장 큰 그 파트너 회사가 이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이 부분에 신경이 크게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스프라토코 에피소드에서 광고를 팔아야 하는 구글이 개방형 표준인 웹에 집중했다는 얘기를 약간 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광고로 수익을 낸다는 입장에서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구글은 현재는 안드로이드와 크롬이라는 아주 거대한 플랫폼을 가지게 되어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이 프로젝트 스파르탄을 통해서 HTML5 기반의 개방형 웹표준을 가려고 한 것도 페이스북이 애플이나 구글처럼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당시에 애플이 플래시를 막으면서 페이스북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는 플랫폼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 그러니까 페이스북 입장에선 그냥 다른 회사인 애플의 의사결정 때문에 자신들의 주요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갑자기 입게 되는 것도 당연히 원치 않는 일이고 그래서 모두들 플랫폼을 차지하려고 이제 시장에서 싸우는 것이기도 하죠. 페이스북의 이 당시 걱정은 시간이 지나서 2022년 애플이 앱 트래킹 트랜스페어런시라는 기능을 내면서 앱을 처음에 실행을 하면 추적을 허용할지 말지를 묻는 팝업 기능으로 오픈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페이스북 광고 매출에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 10여 년 전에 했던 걱정이 실제로 현실이 또 다시 한번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스파르타는 앱스토어가 아니라 사파리에서 동작하는 HTML5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고 이 페이스북 플랫폼 위에 다른 업체들이 그 HTML5 기반의 앱을 출시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도 애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웹용 앱스토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만의 플랫폼을 가지기 위한 아주 거대한 계획을 가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인 2012년 이 프로젝트 스파르타는 페이스북의 앱센터라는 이름으로 정식 런칭되고 iOS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에서 접속해서 원하는 웹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웹을 얘기하긴 했지만 프로젝트 스파르타는 왜 갑자기 설명을 했냐 하면 당시 언론은 이 페이스북의 프로젝트 스파르탄의 정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페이스북 직원이 볼트.js는 프로젝트를 온라인에 공개해 놓은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크크런치가 볼트.js, Another Secret Piece of Facebook's Spartan Puzzle, 네, 그러니까 볼트.js가 페이스북 스파르탄 퍼즐의 숨겨진 또 하나의 조각인가? 하는 기사, 약간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밖에 외부에서 프로젝트 스파르탄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 2011년 6월 정도였고 방금 얘기한 이 볼트.js의 기사가 나온 건 8월인데 페이스북이 아무런 공지도 없이 UI 프레임워크를 외부에 공개하니까 이거 프로젝트 스파르탄 관련된 건가? 라고 하는 기사를 이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이나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당시에는 모두 이 볼트.js가 프로젝트 스파르탄과 관련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21년에 이 볼트.js를 공개했던 쉐인 오 설리반이 쓴 트윗을 보면 이 테크크런치의 기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프로젝트 스파르탄의 기반이 된 것은 그러니까 HTML5 기반의 웹이니까 당연히 그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되겠죠. 프로젝트 스파르탄의 기반이 된 것은 페이스북 내부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던 FBJS라는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이름도 너무
단순한 이름이죠. 페이스북이니까 이제 FBJS, 페이스북 자바스크립트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 기사가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구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그러니까 웹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 투자하는 맥락에서 볼트.js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이스북 광고 조직 UI 팀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쉐인 오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도조 툴킷의 커미터로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2010년에 페이스북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 쉐인 오설리반은 팀 동료였던 블라드미르 콜레스니코브와 윌 베일리와 함께 자신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합쳐서 볼트.js라는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쉐인 오설리반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스북에서 일하다가 이유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라이프로 이직을 해서 시니어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프로미스라는 또 다른 결제 스타트업에서 헤드 오브 엔지니어로 일한 뒤에 지금은 가입용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주는 마스크메일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콜리스니코프는 2009년 레이즈 프레임워크의 API 문서를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하는 lazyAPI.com을 운영을 하면서 2010년에는 복잡한 웹앱용 UI 툴킷인 uki.js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윌 베일리는 2010년에 페이스북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페이스북, 현재는 회사 이름이 메타죠. 예, 메타의 인스타그램 랩스에서 디렉터 오브 엔지니어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셋이 만든 볼트.js는 클라이언트 MVC 구현이라고 할 수 있었고, 볼트.js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쉐인 오 설리반의 개인 깃헙 계정에 깃헙 페이지로 공개된 홈페이지를 보면 이게 페이스북이 직접 공개한 게 아니라 쉐인 오 설리반의 개인 깃헙 계정에 올려져서 공개된 거라고 할 수 있고, 아까 그 뉴스에서 봤듯이 이게 알려진 시점이 2011년 8월 30일 정도, 그러니까 8월 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스파르탄하고 연계돼서 수많은 개발자가 여기에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볼트.js 사이트는 문서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로고, 그 볼트가 그려진 빨간색 로고도 만들어져 있지만, 사이트의 푸터를 보면 그냥 공개되어 있는 깃허브 페이지의 템플릿을 그대로 바꾸지 않아서 카피라이트가 페이스북이 아니라 깃허브로 되어 있거나, 사이트의 주소도 페이스북의 공식 주소가 아니라 쉐인 오설리반의 개인 깃허브 계정으로 오픈된 걸 봤을 때, 그 당시 프로젝트 스파르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볼트.js가 프로젝트 스파르탄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쉐인 오설리반도 아니라고 했고요. 실제로 만약에 정말 관련이 있는데 그거를 개인 깃허브로 공개를 했다, 그래서 유출이 됐다, 그러면 아마 페이스북 내에서 쉐인 오설리반이 해고를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볼트.js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작고 빠르면서 강력한 UA 프레임워크로 페이스북이 설계했다고 그 볼트.js를 소개하면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엔드 서버 없이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할 수 있고, ELF YUI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프로그레시브 애낸스먼트, 점진적 향상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브라우저에서 UI를 대부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볼트.js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또 다른 경량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 자블린.js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이벤트 위임이나 클래스 유틸리티 메서드 등은 자블린.js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드.js로 인해서 대중화된 커먼.js 표준을 사용해서 모듈화가 되어 있었고, 모델, 뷰, 컨트롤러를 가진 MVC 구조의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이 볼트.js에서 렌더, 크리에이트 클래스, 레프스 등 나중에 리액트에 도입되는 여러 API의 기능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돔 노드의 참조를 생성할 수 있는 레프스 개념이 이 볼트.js에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레가시 서비스에서 점진적으로 이 볼트.js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법이 기능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데 유용한 방법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네, 당시에도 이미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수억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대한 웹사이트였고, 볼트.js도 페이스북 내에서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볼트.js뿐만 아니라 볼트.js를 사용한 웹 애플리케이션도 점점 커지면서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2년 만에 6억 명에서 12억 명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이때 페이스북 내에서 조단 월크라는 사람이 볼트.js의 단점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조단 워크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을 졸업하고 2008년에 아마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일하다가 2010년 9월에 페이스북에 입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단 워크는 볼트.js가 해결하는 문제를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생각에 2011년 팍스.js, FAX.js, 그러니까 팍스.js라는 UI 프레임워크를 이제 개인 사이드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팍스.js의 당시 리드미를 보면 재사용할 수 있는 UI 컴포넌트, 선언적 API, 스트링 컨캐티네이션을 사용한 마크업 생성으로 높은 렌더링 성능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팍스.js에서 프롭스나 스테이트, UI에서 디프를 찾아내는 기능, 서버 렌더링, 컴포넌트의 기본 컨셉 등이 나중에 리액트의 기본이 되는 컨셉이 다 여기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팍스.js를 만들면서 조단 워크는 함수형 API가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데 아주 좋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2012년 3월 자신의 라이브러리를 페이스북, 그러니까 원래는 사이드 프로젝트였죠. 이 팍스.js가 페이스북 코드베이스로 가지고 와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컴포넌트를 작성해서 볼트.js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F볼트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팍스.js가 F볼트로 바뀐 거죠. 팍스.js가 볼트.js와 합쳐지면서 F볼트가 된 거죠. 이 F볼트는 처음에는 페이스북 볼트인가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 이름은 펑셔널 볼트라서 F볼트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는 뷰 모델이나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 같은 것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조단 워크의 생각은 그냥 값이 바뀌면 뭐 데이터를 바인딩하고 싱크하고 이럴 게 아니라 UI를 통째로 갈아치워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어떻게 보면 jQuery 시대에는 당시에는 뭐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돔을 이너 HTML이나 도큐멘트 라이트 같은 걸로 갈아치우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수동으로 이제 개발자가 해야 됐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질수록 관리도 어렵고 버그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조단 워크는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최소한의 돔만 교체를 하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상태에 따라 돔을 바꿔버린다는 이제 당시에 유행하던 것과 좀 다른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조단 워크는 애플볼트에 상당한 의욕과 자신감을 보였는데 페이스북 내부에서는 그냥 볼트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뭐 조단 워크랑 얘기를 하다가 설득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늘어가면서 F볼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F볼트의 적용이 페이스북 내에서 늘어가면서 F볼트가 라이브러리 이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단 워크와 톰 오치노라는 이 두 개발자가 얘기를 한 끝에 리액트라는 그러니까 리액트.js라는 새로운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톰 오치노는 2007년부터 2009월까지 무툴스 개발에도 참여했던 사람이고 2007년에 버팔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온라인 서비스인 페어틸라이저에서 프론트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2009년 페이스북에 입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21년까지 페이스북에서 일하면서 엔지니어링 디렉터로까지 올라갔지만 2023년부터는 버셀로 이직을 해서 치프 프로덕트 오피서, CPO라고 보통 하죠. CPO로 현재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톰 오치노가 이름을 리액트로 바꾸기 위해서 패치를 보냈을 때 조단 워크가 해당 패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논의를 위해 덧붙이자면 많은 시스템이 일종의 리액티비티를 홍보하지만 보통은 일종의 포인트-투-포인트 리스너를 구성해야 하고 구조화된 데이터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API는 모든 상태나 속성 변경에 반응하고 모든 형태에서 동작하므로 이름에 걸맞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볼트.js 시작해서 팍스.js, F볼트로 이어진 프로젝트가 드디어 저희가 알고 있는 리액트.js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리액트가 만들어지면서 리액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이제 JSX라고 할 수 있죠. 이 JSX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다들 알다시피 페이스북은 PHP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2010년 2월에 페이스북은 XHP, New Way to Write PHP, PHP를 작성하는 새로운 방법, XHP라는 글을 올리면서 PHP 확장인 XHP라는 것을 공개하게 됩니다. 뭐 PHP를 간단하게라도 사용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PHP는 웹 개발을 위한 스크립팅 언어라고 할 수 있고 스크립틀렛이라고 할 수 있는 PHP 파일 내에서 꺽쇠 열고 닫고 하는 꺽쇠 있잖아요. 태그 쓸 때 꺽쇠 물음표 PHP 하고 물음표 꺽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그 서버에서 실행되는 PHP 코드가 되는 이 부분을 이제 스크립틀릿이라고 하는데 이 스크립틀릿 내에 있는 코드는 PHP 코드이기 때문에 서버에서 실행되고 그 밖에 있는 부분은 그냥 그 응답에 포함돼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PHP 스크립틀릿으로 if 조건문을 열고 스크립틀릿을 닫은 다음에 HTML 태그를 작성하고 다시 스크립틀릿을 열어서 as 구문을 작성하고 스크립트를 닫고 HTML 코드를 작성을 하면 최종 코드에는 그 if 조건문의 조건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HTML이나 뒤에 HTML 둘 중 하나만 이제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로 원시적으로는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상태를 가진 원하는 HTML 문서를 동적으로 잘 출력하기 위해서는 계속 PHP 스크립트를 열고 닫고 하면서 작성을 해야 됐고, 이런 구조 덕에 PHP와 HTML, 그러니까 PHP는 어떻게 보면 로직이고 HTML은 그 UI죠. PHP와 HTML이 섞여 있게 되기 때문에 코드를 봤을 때 흐름을 이해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보안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당시에는 PHP 파일에서 프론트엔드 코드도 같이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PHP 자체는 HTML 코드를 작성하는데 그리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HP라는 PHP 확장을 만든 것이고, 이 XHP를 사용하면 스크립틀릿을 열고 닫으면서 PHP 영역과 HTML 영역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PHP 스크립틀릿 내에서 에코문으로 바로 XML을 출력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HTML도 기본적으로 XML입니다. 물론 문서의 유효성 검사가 더 중요한 XML은 훨씬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문법이 어긋나도 깨져버리지만 태그가 약간 깨지더라도, 그러니까 여는 태그가 있는데 닫는 태그가 없다거나 이러더라도 화면을 그냥 완전히 깨트려버려서 아무것도 표시 안 하는 것보다도 일부만 보이더라도 약간은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그러니까 브라우저 입장, HTML 입장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HTML이 밸리드한 XML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렌더링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브라우저가 보통 이렇게 동작하죠. 그리고 한때 HTML 진영에서도 XHTML이라고 해서 HTML이 완벽한 XML이 되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당시엔 저도 이 XHTML을 상당히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XHTML과 HTML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아까도 조금 얘기했던 열고 닫는 태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XML이나 HTML에서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구분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바디가 여는, 그러니까 꺽쇠 바디하고 꺽쇠 닫고 이게 여는 태그면 꺽쇠 역슬래시 바디 꺽쇠 닫고 이렇게 하면 닫는 태그가 되죠. 이게 쌍으로 되어 있는데 XML에서는 이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반드시 매칭되어야 하지만 HTML에서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input이나 br 같은 태그는 HTML에서는 이제 단독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닫는 태그를 쓰지 않고 그냥 여는 태그만 하나 있어도 그냥 단독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XML에서는, 그러니까 XHTML에서는 br이나 인풋 태그 같은 것도 꼭 닫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꺽쇠 열고 br 꺽쇠 닫고가 아니라 꺽쇠 열고 br 슬래시 꺽쇠 닫고로 단독으로 쓰이면서 태그를 완전히 닫았음을 표시해 주어야만 제대로 된 XHTML이 되고, HTML은 뭐 이런 경우는 뭐 닫아도 상관없고 안 닫아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XML이나 XHTML을 쓴다는 말은 완벽한, 그러니까 밸리드한 XML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XHP는 PHP에서 이 XML을 바로 다루고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PHP 코드 내에서 바로 XML을 출력하고 이게 HTML 문서가 되기 때문에 로직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전에 스크립트릿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졌고, 에코를 이용해서 문자열 형태로 HTML 마크업을 만들어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XML을 직접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이 XML을 다룬다는 의미는 브라우저에, 그러니까 응답을 보내기 전에 서버에서 제대로 된 XML을 찍어내고 있는지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서 잘못된 마크업을 생성하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XHP에서 만든 이 XML 로드는 객체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이를 참조해서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당연히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마크업을 추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템플릿 엔진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페이스북이 이 XHP를 공개한 게 2010년이니까 F볼트로 이름 짓고 F볼트를 리액트로 이름을 바꾼 게 또 201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내에서는 이미 XHP가 많은 개발자들이 익숙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뭐 이쯤 설명하면 대부분 눈치채시겠지만 이 XHP의 개념이 자바스크립트를 확장한 문법인 JSX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리액트와는 완전히 별개로 페이스북 내에서 아담 호프라는 개발자가 인프라 도구를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작업을 하면서 XHP의 안정성과 컴포넌트 기능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XHP의 컨셉을 자바스크립트에 적용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아담 호프는 2002년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부터 페이스북에서 일하다가 2019년에 퇴사하고 조금 다른 일을 하다가 지금은 오픈 AI에서 테크니컬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담워프의 구현으로 XHP 코드에서 ES3 호환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컴파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XHP 코드의 함수에서 HTML 돔 로드, 그러니까 코드 관점에서는 XML 로드를 반환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돔을 생성하기 위해 s.script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돔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div 태그를 생성하기 위해서 XML을 사용해서 이제 꺽쇠 열고 div 꺽쇠 닫고 이렇게 작성을 하지만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이 되면 s.create 하고 인자로 div 같은 함수로 변환이 되면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실제 돔 노드가 생성되는 이런 식의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동적으로 생성한 돔을 그냥 만든 거는 그냥 만들어진 거니까 이걸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HTML에 적용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화면이 바뀌고 사용자가 볼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게시판처럼 글 목록이 있다고 할 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면 브라우저가 받아오는 HTML에 이미 글 목록에 HTML이 포함되어 있지만 화면이 로딩된 다음에 AJAX로 글 목록을 다시 가져오게 된다면 이를 화면에 적용을 해주어야, 그러니까 HTML을 업데이트 해줘야 이제 목록이 바뀌게 됩니다. 아담워프는 XHP의 컨셉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돔을 생성하게 만들었으니 자연히 이를 HTML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의 CTO였던 브렛 타일러는 당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너 HTML을 쓸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여기 작은 벤치마크가 있고 이는 크롬에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이너 HTML은 최신 버전의 파이어폭스에서 약 30% 더 빠르며 IE8에서는 약 90% 더 빠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돔 노드를 교체할 때 이너 HTML을 아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돔 API 표준 자체가 좀 부족하기도 했고 브라우저 성능도 돔 API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너 HTML을 통해서 그냥 HTML을 갈아치우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 예를 들어 div 밑에 리스트가 있을 때 AJAX로 리스트 목록을 가져오게 되면 현재 페이지에 있는 div 상위, 목록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div의 돔을 레퍼런스로 가져오고 이 돔에 inner HTML을 실행하면서 인자로 밑에 있는 리스트, 뭐 UL이나 OL이겠죠. 그 리스트를 HTML로 만들어서 그냥 스트링으로 던져주면 그 div 내부의 HTML이 모두 한꺼번에 교체가 되게 되고 브라우저는 이게 교체되는 걸 인식하고 바로 렌더링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네, 여기서 inner HTML이 더 빠르다고 얘기한 것은 돔 API, 뭐 돔도 뭐 어펜드가 있고
리플레이스가 있고 뭐 이런 도움을 조작하는 API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이너 HTML로 그냥 바꿔치기 하는 게 훨씬 빠르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방금 언급한 페이스북의 CTO 브렛 타일러는 리액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김에 소개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렛 타일러는 1980년생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구글에서 일하면서 구글 맵스를 만들었고 또 구글의 개발자 컨버스인 구글 IO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2007년에 구글을 퇴사하고 구글 맵스를 같이 만들던 짐 노리스와 그리고 구글의 23번째 직원으로 지메일을 만든 폴 부치에이트, 산지브 싱 이렇게 3명이서 프렌드피드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프렌드피드는 그 이름대로 친구의 공개 온라인 활동을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피드 어그리게이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떠오른 웹 입점형들의 서비스들에서 사용자들의 참여가 일어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트위터, 딜리셔스, 플리커, 유튜브, 링크드인, 디그닷컴, 블로거닷컴 뭐 이런 뭐 30여 개의 서비스에서 RSS 아톰 피드로 다 수집을 해서 프렌드 피드에서 모아서 볼 수 있는 서비스였고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모든 사이트를 돌아보이지 않고 프렌드 피드에서 보면 뭐 누가 플리커에 사진 올렸고 누가 유튜브에 영상 올렸고 누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이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였습니다. 이 프렌드 피드는 당시 웹 2.0 서비스들과 함께 인기를 상당히 끌었고 서비스 초기부터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의 일반적이 된 좋아요 버튼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좋아요 버튼은 소셜 북마크 서비스였던 디그닷컴에서 디그 버튼이라는 게 있었는데 또 하나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비메오의 첫 번째 직원인 앤드류 파일이라는 개발자가 2005년 이 개념을 그러니까 디그닷컴의 디그 버튼의 개념을 비메오로 가져오면서 라이크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를 2007년에 프렌드피드가 가져와서 프렌드피드에 적용하게 되고 페이스북은 2009년에 그 유명한 이렇게 엄지척 하는 그 아이콘과 함께 좋아요 버튼을 페이스북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이 좋아요 버튼을 서비스에 도입을 하고 7개월 정도 지나서 현금과 주식을 합쳐서 5천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약 600억 원 정도의 페이스북이 이 프렌드 피드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프렌드 피드는 2015년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렌드 피드를 공동 창업했던 브렛 타일러는 파이썬의 비동기 네트워킹 라이브러리면서 웹 프레임워크이기도 한 토네이도의 초기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토네이도는 프렌드 피드가 수많은 사이트의 피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려다 보니까 대규모의 서버 부하를 처리해야 하는 니즈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토네이도를 만들게 됐고 페이스북에 인수된 후에 이 토네이도는 페이스북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가 인수돼서 페이스북에서 일하게 된 브렛 타일러는 처음에는 플랫폼 제품 디렉터로 일하다가 2010년에 CTO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CTO 자리는 이전 CTO였던 아담 디 안젤로가 큐오라를 창업한다고 이제 페이스북을 퇴사해서 2008년에 이제 퇴사한 다음에 2년 가까이 거의 그냥 공석으로 그러니까 CTO가 없었던 거죠. 있었다가 이제 브렛 타일러가 CTO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CTO로 일하던 브렛 타일러는 2012년 페이스북을 퇴사하고 구글 서제스트와 구글 앱 엔진을 만든 케빈 깁스와 함께 그 협업 문서 서비스인 큐입을 창업하게 됩니다. 큐입은 2016년 클라우드 기반으로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일스포스에 7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한 9천억 원 정도의 이제 매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렛 타일러는 또 이번에 인수당했기 때문에 세일즈포스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고 처음엔 세일즈포스 내 큐입 CEO, 그러니까 큐입 서비스의 CEO로 일하다가 세일즈포스의 CPO, 그러니까 치프 프로덕트 오피서라고 하죠. 그리고 CEO, 치프 오퍼레이팅 오피서를 이제 계속 역할을 바꾸면서 공동 CEO, 세일즈포스의 공동 CEO, 그러니까 엄청난 승진이죠. 공동 CEO로 하다가 2023년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하고 나서는 작년이죠. 2023년에 기업용 AI 플랫폼을 만드는 시에라를 공동 창업해서 현재 뭔가를 엄청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렛 타일러는 IT 업계에 많은 영향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트위터의 이사회로도 참여를 했고, 작년부터는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피파이의 이사회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전격으로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죠. 순식간에 갑자기 뉴스 나오면서 샘 알트만 해고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뭐 한 1주, 2주 만에 샘 알트만이 다시 오픈 AI로 돌아오게 되면서 기존 이사회를 다 내보내고 새로 이사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 구성한 이사회의 새로운 의장이 바로 좀 전에 설명한 이 브렛 타일러입니다. 그리고 이때 새 이사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 그 브렛 타일러 이전에 페이스북 CTO를 하고 지금 큐오라를 운영하는 아담 디 안젤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액트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담 워프가 XHP 개념을 자바스크립트에 적용한 작업은 결국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액트가 페이스북 코드베이스에 적용한 뒤에 다시 부활하게 되고, 조단 워크는 이걸 버추얼 돔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리액트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조단 워크는 첫 번째 단계로 XML 표현을 함수로 매핑하는 가장 쉽고 일반적인 변환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X라는 태그, 그러니까 꺽쇠 열고 X 하고 X에 이제 닫는 태그가 있다고, 이렇게 XML이 있다고 하면 이를 X 괄호 이런 함수 호출 형태죠. 이 아까 작성한 XML을 함수 표현식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형식이고, 예를 들어 X 태그에 하이트는 12 이런 어트리뷰트가 XML에 있다고 하면 이 XML 로드는 X 함수 호출에 인자로 하이트 12라는 그 자바스크립트 리터럴이 인자로 넘어가는 이렇게 변환. 그러니까 XML이, 그러니까 이는 어떤 면에서는 XML로 작성하지만 실제로는 함수 호출이 되는 그런 추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념은 이어졌지만 리액트가 아담 허프의 구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XHP를 만든 마셸 라버댓이라는 개발자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 앞에서 좀 전에 설명한 XML 리터럴을 돔으로 생성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하는 JS-XML-리터럴, JS XML 리터럴이라는 저장소 사이드 프로젝트죠. 그걸 포크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확장인 JSX를 만들게 됩니다. JSX는 자바스크립트 XML의 약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신텍스 익스텐션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2012년부터 페이스북에 다니면서 리액트에도 많은 기여를 했던 VJEUX,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부직스? 뭐 이렇게 읽는지 모르는데 VJEUX, 아마 글자를 보면 리액트 컨트리뷰터 많이 보신 분들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크리스토퍼 섀도우가 2014년 11월에 JSX E4X 더 굿 파츠라는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E4X의 좋은 부분이 JSX라는 얘기죠. 이라는 글을 쓰면서 크리스토퍼 섀도우가 JSX를 E4X는 ECMAScript for XML의 약자입니다. 예, E4X에 비교하는 글을 이제 좀 자세히 적은 글이 있습니다. 이 E4X, 알파벳 E 하고 숫자 4, X, 영어 X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ECMAScript for XML이라서 E4X입니다. 이 E4X는 2000년대 초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변화를 사업 모델로 삼은 에자일 데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사회의 창업자이면서 CEO인 존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BEA의 테리 루카스와 함께 이 E4X를 처음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BEA라는 회사는 1995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1998년 자바의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 J2EE를 돌리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보통 WAS라고 하죠. WAS. WAS인 웹로직을 만드는 웹로직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뒤에는 이제 BEA가 웹로직이라는 WAS로 유명한 회사가 됩니다. 지금은 톰캣 같은 오픈소스 WAS를, 뭐 예전엔 WAS라고 부르지, 톰캣은 WAS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요즘 자바에서 정확히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톰캣 같은 오픈소스 와스를 훨씬 더 많이 업계에서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0년대만 해도 웹로직이나 웹스피어 같은 상용 와스를 자바 엔터프라이즈에서는 훨씬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BEA, B라고 있나요? BEA라고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BEA는 2008년 오라클에 인수가 되어서 지금은 이 웹로직이 오라클 웹로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심 없어서 이번에 찾다가 오라클 웹로직이 된 걸 처음 알았네요. 웹로직 서버가 J2E의 와스라면 웹로직 워크숍은 J2E 개발을 위한 ID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존 슈나이더는 테리 루카스와 함께 2002년에 E4X를 이 웹로직 워크숍 7.0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적용된 E4X는 자바로 작성된 자바스크립트 엔진 리노로 만들어졌고 이후에 E4X는 2004년에 ECMA 357로 표준이 되었습니다. E4X는 에크마스크립트에 XML 네이티브 지원을 추가하는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XML 문서에 접근하는 더 간단한 문법이라고 할 수 있고 도면 인터페이스의 대안을 제공하고 있었고 E4X가 없으면 XML을 객체 수준으로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E4X가 있으면 XML 자체를 네이티브 타입으로 다루어서 더욱 쉽고 빠르게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AJAX가 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앤 XML의 약자이듯이 당시 그러니까 2000년대 1900 말부터 2000년대 뭐 이럴 때는 이제 통신 데이터 형식으로 XML을 사용한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XML을 네이티브 타입처럼 다룰 수 있는 E4X라는 표준이 에크마스크립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파이어폭스 자바스크립트 엔진인 스파이더 몽키나 어도비 플러시가 사용하는 액션 스크립트 등 다양한 에크마스크립트 영역에서 E4X가 도입이 되었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지금은 표준에서도 제거된 상황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섀도우의 설명을 보면 E4X를 사용하면 XML을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텐츠는 하고 콧다운표나 쌍따옴표도 없이 꺽쇠 열고 div 꺽쇠 닫고 하고 이제 닫는 태그도 그러니까 XML을 작성하면 그대로 XML을 변수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XML을 담을 때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괄호를 써서 HTML 중간에, 그러니까 XML 중간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뭐 어레이 루프를 돌거나 조건문 등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E4X의 코드를 보면 JSX의 형태와 그냥 코드를 보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크리스토퍼 섀도우도 이 XML 표기법과 인터폴레이션을 그대로 JX로 가져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E4X의 접근 방법이 XHP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JX로 이어지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그 페이스북이 XHP를 처음 공개한 그 XHP A New Way to Write PHP 글을 봐도 다음과 같이 XHP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XHP는 E4X가 에크마스크립트에 한 것과 유사하게 PHP가 XML 문서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수행합니다. 크리스토퍼 섀도우는 E4X는 많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지만 JSX는 E4XS의 불필요한 XML 부분을 제거하고 좋은 부분만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론이지만 실제로 이 크리스토퍼 섀도우는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JX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에서는 이미 뭐 볼트.js나 fb.js나 기존에 쓰던 어떤 자바스크립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리액트는 이제 막 만들어진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었죠. 당연히 큰 관심이 없었고 당시 엔지니어링 리드로 일하던 리 바이론이라는 개발자가 조단 워크를 말리러 갔다가 조단 워크한테 설명을 듣고 반대로 리액트한테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 리 바이로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뉴욕타임즈에서 디자인이나 뭐 UX 관련 일을 하다가 2008년에 페이스북에 입사해서 2018년까지 다니면서 시니어 스태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페이스북을 퇴사한 다음에는 주식 거래 서비스인 로빈후드에 다니다가 지금은 기후 관련 플랫폼을 만드는 워터쉐드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 바이로는 페이스북에서 일하던 당시 소위 그 햄버거 메뉴라고 하죠. 이제 모바일에서 볼 때 가로로 선이 3개 있어서 왼쪽이나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 끝에 선 3개 있어서 누르면 추가 메뉴가 열리는 그걸 보통 햄버거 메뉴라고 하죠. 이 햄버거 메뉴 디자인 패턴의 공동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래프QL의 공동 창시자이기도 하고 뭐 그래프QL JS나 그래픽QL 그리고 이뮤터블 JS 등을 만들면서 자바스크립트의 기술위원회인 TC39의 멤버로도 활동을 해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 바이론이 조단 워커한테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리액트가 본격적으로 작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리 바이론은 톰 오치노와 세바스찬 마크베이즈와 함께 리액트의 API를 리팩토링하고 조단 워크의 머릿속에만 있던 개념을 풀어서 용어로 만들고 이 개념을 정리해서 지금의 사용자가 익숙한 API를 다 같이 만들게 됩니다. 이때 정의된 용어가 뭐 스테이트, 풀업스, 마운트, 렌더 뭐 이런 개념과 그 API들이었습니다. 이때 같이 리액트 작업에 참여한 톰 오치노는 앞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고 세바스찬 마크베이지는 이전 원이 무툴스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사람인데 무툴스 프로젝트에도 기여를 하던 사람이고 페이스북에는 2012년부터 10년 동안 다니다가 현재는 버셀로 이직해서 프린시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리액트 개발에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설명 꽤 길고 등장인물도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뭐 레트로텍에서 역사를 다루면서 뭐 기술에 대한 맥락도 중요하지만 그 개개인의 그 등장하는 사람들의 배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사람이 뭐 언제 대학을 졸업했고 뭐 무슨 회사 다녔고 이런 것도 설명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전에 뭐 했던 사람이 나중에 또 10년 뒤에 뭘 하고 뭐 이런 게 이어지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조단 워크가 F볼트를 만든 게 2012년 3월이고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모든 일은 2012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2012년에는 큰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2012년 4월에 페이스북이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던 사진 공유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 지금 원화로는 한 1조 3천억 정도 되겠죠. 이 10억 달러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인스타그램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점점 커지는 그 모바일 시장의 그 시기에 이쁜 필터,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이제 필터를 적용하는 그 이쁜 필터로 인기를 끌면서 약 3천만 명의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었고, 당시 페이스북에는 꽤 부족하던 모바일 시장을 채워주기 위해서 결국 페이스북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 10억 달러 인수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인수였기 때문에 시장에 큰 관심을 모으게 되었고, 인수될 때 인스타그램의 직원 수는 13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10억 달러로 인수되는데 1조 3천억이죠. 1조 3천억인데 직원 수는 13명밖에 없어서 뭐 그냥 n분의 1 해도 한 1,000억씩은 가져갈 수 뭐 그렇지 않았겠죠. 누가 5천억 가져가고 뭐 이랬겠지만 1,000억씩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큰 인수였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2010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2011년 8월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가입했기 때문에 꽤 초기부터 인스타그램을 좋아하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인스타그램에 충격을 받았던 건 클라우드라는 게 막 뜨던 시기이기도 해서 그 당시에 그 전 세계가 사용하는 그 엄청난 규모의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를 13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게 거에 좀 깜짝 놀라면서 이제 개발과 이런 것들은 시대가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페이스북은 아주 이미 큰 회사였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을 대항할 서비스를 페이스북 내부에서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페이스북의 포토와 비디오 팀에 있던
피트 헌트라는 개발자가 이 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결국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모여서 이제 너희 어제까지는 경쟁 서비스였지만 이제는 같은 팀입니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당시 인스타그램은 iOS와 안드로이드 앱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웹 서비스가 아니라 페이스북은 이제 웹부터 시작한 서비스였으면 인스타그램은 그냥 모바일 iOS 안드로이드 앱만 가지고 그렇게 성공한 서비스였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인수되고 이제 인력이 많아졌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위한 웹을 구축하는 작업을 이 피터 헌트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인스타그램 웹이 페이스북 내에서 리액트를 프로덕션에 도입한 두 번째 프로젝트가 되게 됩니다. 정확한 배경은 모르지만 당시 이 인스타그램 웹을 클라이언트 렌더링으로 작업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 피트 헌트는 제품 인프라 팀의 톰 오치노를 찾아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렌더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페이스북 내에서 볼트.js를 쓰거나 HTML과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만들거나 리액트.js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인프라 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옵션을 이제 직접 테스트하면서 피트 헌트는 리액트의 개념에 완전히 반하게 되고, 리액트를 이용해서 2013년 초에 인스타그램의 웹 버전을 출시하게 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인수 후에도 한참 동안은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과 별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에도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의 인프라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수된 직후니까 당연히 안 사용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의 웹 버전은 페이스북 그 인프라 아니면 페이스북의 어떤 의존성을 제거해서 만들어져야 됐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PHP에서 사용하던 리액트를 분리해서 인스타그램이 쓰던 장고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야 이제 인스타그램 웹이 리액트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결국 나중에 리액트가 오픈소스화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미리 한 격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페이스북의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와 간결합이 되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더 편하니까요. 당시 리액트가 꽤 초기기도 했고 한창 발전 중이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태였는데, 피트 헌트는 그 리액트를 이용해서 인스타그램 웹을 만들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실제로 서버 측 렌더링에 필요한 렌더 투 스트링 같은 기능도 리액트에 직접 구현을 하고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2013년에는 리액트가 페이스북 내에서 조금씩 쓰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볼트.js를 만들었다는 쉐인 오설리반은 광고 조직에 있었는데, 당시에 이미 광고 쪽 레가시 PHP 코드 중에서 클라이언트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볼트.js로 싹 갈아엎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 리액트.js도 이 광고 조직에 조금씩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리액트를 주로 쓰는 팀들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그 기원을 설명한 대로 볼트.js에서 리액트.js로 이어졌기 때문에 작성된 코드를 보면 볼트.js와 리액트.js는 거의 유사한 프레임워크처럼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 동작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두 가지를 같이 쓰면 혼동이 돼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 광고 조직은 볼트.js와 리액트.js 둘 중 하나를 골라야 아무래도 힘을 모으고 코드도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되니까 쉐인 오설리반과 조단 워크가 만나서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교한 결과 리액트가 볼트.js보다 복잡한 상황을 훨씬 잘 다룰 수 있다는 건 알게 되었지만, 볼트.js에 비해서는 아직 다양한 상황에서 테스트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창 커가던 페이스북이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을 생각하면 리액트가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당시 그 회사 조직적인 문제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2년에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말고도 정말 커다란 사건이 하나 또 있었는데, 2012년 5월에 페이스북이 나스닥의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가치인 1040억 달러의 가치, 그러니까 한 120조 원 정도의 상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페이스북은 사용자는 많았지만 돈을 잘 벌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팀이 광고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페이스북의 수익의 가장 중요한 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 상장을 하자마자 페이스북의 주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회사 내에 많이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때 절반 떨어진 거는 우스울 정도로 2013년 후반기부터 주가는 크게 오르기 시작을 하지만, 당연히 뭐 주식이란 게 그렇듯이 당시에는 뭐 내부에서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회사의 상황 속에서 이제 막 6개월 동안 엔지니어들이 투입해가지고 작업해서 프론트엔드 쪽 코드를 PHP 코드에서 볼트.js로 완전히 전환한 작업을 이제 막 끝냈는데, 지금 또 리액트로 갈아타게 된다면 최소한 4개월 정도는 추가 기능을 만들지 못하고 또다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이런 상황이 종종 있는데, 제가 겪어도 뭐 옆에서 봐도 항상 좀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처한 그 리액트로 바꿀까 말까 하는 상황은 기술 부채 때문에 뭐 리팩토링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들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저도 뭐 듣기도 하고 제가 겪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회사에서 뭐 제품을 만들면서 그동안 쌓인 기술 부채를 갚기 위해서 뭐 리팩토링을 위한 작업 시간을 확보하려는 엔지니어링 조직과 지금 당장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작업할 시간 줄 수 없다, 빨리 기능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 조직이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 할 일이란 건 회사가 돈을 잘 벌든 안 벌든 항상 많기 마련이죠. 돈을 잘 벌면 더 잘 벌기 위해서 할 게 많고, 못 벌면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할 일들이 많은 건데, 실제로 이런 내부 변경들을 보면 설사 뭐 이런 논의를 통해서 기술 부채가 엔지니어링 조직이 밀어붙이거나 파워가 있어서 기술 부채를 갚기 위해 구조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이제 몇 달의 작업 시간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많은 게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버그도 만나고 성능도 뭐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좋아졌지만 당장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조직에서 볼 때는 그쪽에서 훨씬 좋아진다고 해서 몇 달을 기다렸는데 왜 문제가 여전히 있거나 더 안 좋아졌는지에서 좀 의문을 가지면서, 또 회사가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조직의 경우에는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조직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뭐 싸움이 되기도 하고 뭐 감정 문제도 커지는 뭐 이런 경우도 꽤 있게 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의 CTO였던 브렛 타일러는 그 아까 말한 대로 큐입을 창업하기 위해서 퇴사를 한 상태였고, 마이크 슈로퍼라는 사람이 당시 CTO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마이크 슈로퍼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를 1990년에 석사로 졸업하고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등 이제 다양한 회사를 다니다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모질라의 VP 오브 엔지니어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페이스북에 VP 오브 엔지니어링으로 입사해서 2013년 3월에 CTO가 되게 되고, 2022년, 얼마 전이죠. 2022년까지 그 메타의 CTO로 있다가 2022년에 물러나서 시니어 펠로우로 그냥 메타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초기 단계 회사에 투자하는 기가스케일 캐피털이라는 투자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 CTO인 마이크 슈로퍼가 볼트.js와 리액트 사이에서 이거 마이그레이션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던 그 광고팀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실제로 리액트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이 다큐멘터리를 본 마이클 슈로퍼가 트위터에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기술이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관리자를 다시 작성한다는 것은 기술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투자자들은 페이스북이 모바일로 전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비즈니스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새로운 기능 개발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올바른 기술적 선택을 하고 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간단한 지시를 내렸고, 단기적인 결과가 나오면 제가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작성하는데 몇 달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리더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하도록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작업의 위험, 즉 인지된 위험을 직원들에게서 자신에게로 이전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단기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누구도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이 막 상장하고 주가나 수익 면에서 여러 가지 회사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고 CTO가 저런 지지를 해준다는 일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했었지만 마이클 슈루퍼가 지지해준 덕에 광고팀은 리액트를 도입하는 쪽으로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볼트.js를 만든 쉐인 오 설리반조차도 리액트 쪽을 지지하게 되고 결국 볼트.js를 버리고 리액트로 광고 매니저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선택은 저희가 알다시피 리액트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결국 좋은 선택이 되었지만 이런 의사결정은 매번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알았기 때문에 선택했다기보다 실패했어도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렇게 리액트는 페이스북 내에서 본격적으로 힘이 실리기 시작하고 볼트.js가 시작이긴 했지만 리액트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팍스.js와 F볼트를 만든 조단 월크가 리액트를 만든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단 월크는 페이스북에서 오카몰 타입 시스템으로 구축된 프로그래밍 언어 리즌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2021년에 새로운 회사를 시작한다면서 10년 넘게 다니던 페이스북을 퇴사하고 그 뒤에는 정확히는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 광고팀에서 리액트.js로 광고 매니저를 새로 구축하기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당시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볼트.js로 구축했던 광고 매니저를 리액트.js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리액트.js도 완전히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서 리액트로 광고 매니저를 만들면서 리액트도 계속 만드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은 리액트.js 쪽에서 해결해야 됐고 어떤 부분은 그 광고 매니저 제품을 만들면서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이 둘이 오가면서 문제를 서로 정의하고 협업하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어긋나도 제대로 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사람이 징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징첸은 이후에도 리액트에 많은 기여를 해서 리액트 생태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징첸은 이 복잡한 상황에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을 관리하고 당시 리액트.js에 관여한 개발자들도 징첸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곤 합니다. 징첸은 이 작업 이후에도 리액트 커뮤니티 구성이나 릴레이, 리액트 네이티브 등 프로젝트 등의 여러 프로젝트에 다양하게 관여하면서 리액트.js 생태계에 수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광고 매니저를 리액트.js로 다시 구축하는 데는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처음에 예측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죠. 보통 제가 예측하면 4개월 걸릴 것 같으면 한 8개월 걸리던데 저희는 딱 4개월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결국 다 새로 구축을 했고 광고 매니저는 기능이 아주 많고 상당히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이었기 때문에 광고 매니저에 리액트.js를 도입하면서 성능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고 프로덕션에 대한 테스트도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리액트.js가 페이스북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이 리액트.js 개발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리액트.js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서 페이스북 내에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까지 살펴봤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리액트가 어떻게 오픈소스화돼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성장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